원달러도 1250엔에서 크게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아주 초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1250원 선에서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일 가능성 내년 일단 3월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내년 3월을 지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조금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좀 개선되고 지금 올해 500달러 적자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다가 2분기, 3분기 향하면서 무역 수지도 개선되고 올해 금융시장을 또 좌우한 다른 키워드로 지적하신 게 또 킹달러 현상이었는데요. 달러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건지, 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일단 지금은 원달러 환율은 좀 하향 안정되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내년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2분기 정도까지는 달러가 좀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약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분기까지.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안전통화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뭐 유로존 상황이 좀 변수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 기준, 티커명 DXY 기준으로 100을 크게 하회하는 약세가 내년 한 3, 4월까지 바로 나타날 가능성은 적고요. 그렇다고 보면 원달러도 초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1250원 선에서 조금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일 가능성 내년 일단 3월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내년 3월을 지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조금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좀 개선되고 지금 올해 500달러 적자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다가 2분기, 3분기 좀 향하면서 무역 수지도 개선되고 반도체 경기도 더 이상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아마 3, 4월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좀 회복세로 오히려 반전되고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전개된다면 무역 수지 개선 측면 또 유로화가 좀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도 조금 유로화도 한 2, 3월 정도를 고비로 다시 좀 강세 쪽으로 반전되면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세 쪽으로 기울고 그리고 원화도 말씀드렸듯이 무역 수지 개선을 등에 업고 조금씩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그래서 1200원 선 혹은 1190원 선 정도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차 달러 강세가 이미 왔었고 2차 달러 강세도 내년 2분기에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달러 강세는 다 아시다시피 사실 연준발 달러 강세였지 않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기각 긴축을 했기 때문에 과속 긴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올해 과속 긴축이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를 통해서 달러 강세를 더욱더 심화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모든 국가가 다 동결을 하고 오히려 뒤늦게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유로존은 조금 뭐 금리를 조금 더 연준보다는 조금 더 올릴 수가 있고요. 연준이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이제 동결로 들어가는데 ECB는 6월까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유로화가 조금 오히려 더 강세로 가는 그런 측면에서 1차 달러 강세는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격차로 인한 달러 강세는 일단 설명력이 떨어지는 그런 국면인데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죠. 지금 경기 침체를 저는 이제 미국은 좀 가볍게 오고 다른 나라는 조금 무겁게 오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무겁게 오는 지역 유로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잘 안 잡히면서 경기는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러한 해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회복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국면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수요 위축으로 내년 통째로 낮은 수요 좀 취약한 수요에 시달리면
결국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작게는 딸꾹질이고 크게는 몸살이죠. 네. 독감을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지역이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 네. 부동산이죠. 그리고 남유럽 이태리나 스페인, 포르투갈, 피그스 국가들의 네. 높은 부채 비율. 네. 2008년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태리도 2배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부채만 쌓아놓거든요. 네. 이런 국면에서 내년 경기 침체를 맞는데 경제 프레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부채 조정을 굉장히 인자하게 해줄까? 아니면 한번 회초리를 들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인 거죠. 네. 그래서 2차 달러 강세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네. 달러가 조금 약해지고 잡힐 듯 하다가 다시 또 굉장히 기습적으로 강세로 가고 원달러도 1200원 갔다가 갑자기 또 1300원까지 네. 한 100원이 그냥 갑자기 오른다든지 네. 이게 2차 달러 강세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리스크 팩터 그리고 부채 조정의 어쨌든 부채 텐트럼 부채 조정이 어쨌든 어수선한 일들 네. 그런 크고 작은 소음들로 인해서 좀 간헐적으로 달러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2차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변동성, 환율 시장의 변동성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강세가 2분기 정도에 급격하게 확 온다고 하셨는데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네. 변동성과 별개로 네. 얼마나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원달러로 따지면 1,300원을 다시 위로 뚫을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나온다든지 네. 또 부실한 PF 시장이 뭔가 네. 터진다든지 네. 또 여러 가지 그림자 금융, 네. 사모펀드라든지 헤지펀드가 도산한다든지 이런 굵직한 일들이 내년도에 경기는 조금씩 개선되더라도 사건 사고가 많은 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좀 기습적이고 간헐적이고 좀 변동성이 큰 달러 강세. 그러니까 레인지 폭을 조금 크게 열어놓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니까 달러 강세는 끝났고 이제 약세로 완전히 돌아서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네. 거죠. 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안 그래도 부동산 PF를 비롯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자금 경색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어쨌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서울시 아파트 시가총액이라든지 네. 시가총액을 이제 GDP로 나눈 비율이라든지 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지 네. 이러한 좀 주택 시장의 어쨌든 무게를 평가하는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 좀 두 가지죠. 좀 절대 레벨이 너무 높다. 네. 그리고 상승률이 최근에 가팔랐다. 네. 상승 기울기가 너무 가팔랐다. 이 두 가지인데요. 어느 자산이나 상승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면서 역사적인 레벨을 훌쩍 넘으면 네. 좀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중심 회귀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집값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중심으로 회귀되려고 하는 속성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주택시장은 조금 주식시장보다 좀 무겁고 네.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 적어도 한 2, 3년간 이렇게 좀 지속될 가능성. 그리고 매크로단에서 보는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보다는 경기 후행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나빠지는 게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 좀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지 않습니까? 조금 2024년, 2025년에 본격적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2025년까지도. 부동산 시장은 고용지표가 돌았을 때 혹은 돌아서고 나서 뒤늦게 부동산 시장은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기 후행적이라는 거죠. 네네. 경기 후행 지표인 고용 지표보다도 좀 뒤늦게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부채 부담 능력이 좋아지고 DSR이 올라가야 차입도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 부동산 시장 경기 후행성은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금융시장 전반적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026년, 3년 정도는 이런 흐름을 길게 봐야 하지 않나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사님 지난 시간에 주식이 내년에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경기에 달려있지만, 네. 경기가 2분기가 이제 가장 그 경기 침체의 어두운 터널의 가장 중간, 네. 그리고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국면이라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 맞다면, 네.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지 않습니까? 네.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을 이미 보일 거고요, 네네. 연초에. 그리고 편안한 밸류에이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거기에 맞게. 그러면 경기의 선행적인 자산인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 보고요. 올해는 참고적으로 저는 계속 주장하기를 전체 금융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을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한 60에서 한 70%, 그리고 위험자산은 한 30에서 40%. 이렇게 7대 3 정도로 가져갔다면 2023년 겨울 정도에는 2024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반대로 거꾸로 위험자산을 70%, 그리고 안전자산을 3%. 근데 위험자산 중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게, 네. 커머더티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도에 좀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무슨 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지정학적 큰 위험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네.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모든 원자재 가격, 유가를 포함한 이런 것들은 조금 슬로우할 것 같고요. 부동산도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돌아서는 속도가 느릴 것 같고요. 경기 네. 후행적으로. 네네. 그렇다고 보면 위험자산 중에서는 주식이 제일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중에서 한 70%,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을 한 70%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중에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균등하게 한 5대5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스타일별로는 제 생각에는 안정성장주를 한 20% 정도, 네. 주식 자산을 전체 주식 자산 중에서 한 20%는 스타일별로 좀 안정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성은 높지 않지만 네. 배당 수익률이 높고 네. 주주환원율이 높으면서 어닝의 변동성도 역시 낮은.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될 때 별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익이 화끈하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불황기가 좀 길어졌을 때 좀 포트폴리오의 버퍼 역할을 하고, 네. 또 이익이 바로 돌아서지 않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2024년까지 경기 침체기에 좀 방어적인 종목을 깔고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는 만약에 주가가 저점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성장주 투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 쪽에서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성장주 중심으로 천천히 매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진 성장주들이 다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성장주들을 고를 때 봐야 할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 쪽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정성적인 판단인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어느 쪽에 좀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네. 보면 돈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는 유대인이 투자하는 쪽에 투자하면 거의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IB 쪽이 큰 미국의 월가의 IB들이 네. 어느 쪽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지, 네. 어떤 비즈니스 쪽에 조금 사업 기회를 찾고 있는지 이런 쪽을 보면 조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다 코드가 없이 충전해서 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이제 AI 또 자율차 이런 쪽은 시대를 거슬릴 수 없는 테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쪽도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 러시아에게 호되게 당해서 네. 빨리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독립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아마 PF가 굉장히 많이 그 사업이 벌어질 거고, 네. 아마 박차를 가할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사시면 앞으로 한 2, 3년간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탈세계화 전략이 그런 기조가 좀 거슬릴 수 없는 대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자유주의적, 그다음에 좀 분업주의, 네. 그런 쪽에서
각국이 조금 그 국방비 예산을 많이 지출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우리나라 K방산 쪽, 그리고 이제 그 고령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나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어쨌든 헬스케어 혹은 뭐 그런 관련 기업들 혹은 중국 관련 소비재들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경제 전망과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